미국 정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러시아로 병력 약 10,000명 정도를 파견했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이 사안을 두고요. 일각에서는 이게 진짜 군 병력인지 아니면 뭐 건설에 투입되는 인력으로서의 지원인지 뭐 여러 가지 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미국 당국에서도 네. 뭐 그 파견 자체를 얘기한 걸 보니까 뭐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정보 당국에서 확인을 한 것 음. 같아요. 구체적인 숫자가 1만 명인지 아직 뭐 3천 명이고 추가로 1만 네. 명인지 그것까지는 아직은 1만 명이 다 가진 않았던 설도 있고 있어서 현재까지 어느 병력 정도가 갔는지는 확인되진 않겠는데 총 어쨌든 총 병력 규모는 한 대략 1만 명 내외가 그 러시아로 가는 건 맞는 것 음.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병력들이 최전방에서 그 전투 병력으로 네. 들어갈지 아니면은 러시아 내의 주요 그 시설에 대한 그 경비 음. 내지는 또 그 군수 지원, 그러니까 군 그 전투 지원이죠. 예. 전투 지원 정도 업무를 담당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어떤 음. 역할을 하는지는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 문제는 명백하게 북한으로서도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본인들이 좀 아쉬운 게 있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크게 뭐 군 병력으로 아쉽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북한 쪽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그래 뭐 이렇게 받았을 수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외화벌이의 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북한이 요청했을 것 같진 않아요. 아 이거는 그래요? 푸틴이 요청해 하겠죠. 뭐 음.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우리 군 보내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음. 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음. 워낙 원한다면 러시아 측으로부터 제의가 있었고 북한 측이 이걸 수용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형식적으로는요. 예.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뭐 그 러시아도 군병력이 이렇게 넉넉치는 않을 거예요. 음. 그 전쟁이 장기화되고 네네. 당초 처음에 뭐 죄수나 음. 제3국적 가진 사람들까지 막 용병으로 쓰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한에서 한 1만 명 정도 그 정규군 병력이 와서 도와준다면야 도움이 왜 안 되겠어요? 음. 어 그리고 또 북한은 이제 당연히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가를 요구를 예. 하겠죠. 뭐 당장 파병 병력에 대한 인건비도 그렇죠. 있고 음.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러시아로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 그리고 군 관련 협력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첨단 기술을 포함한 미사일 기술이나 이런 기술들이 여전히 북한의 그 과학 기술이나 또는 이 군사 장비 이런 시스템은 과거 구소련으로부터 이전받은 게 있기 때문에 예. 러시아하고 협력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런 음.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자국의 국민을 전쟁 현장에 그 밀어넣는 것은 네. 그것은 정치 지도자로서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음. 과거에 우리나라도 베트남전에 그쵸. 파병을 했을 네. 때 물론 뭐 이해한다는 사람들은 한국전에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가서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됐다 이렇게 뭐그 벌어들인 외화로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결국은 젊은 장병들의 목숨을 또 희생을 대가로 해서 그 대가로 경제 성장을 했다는 것은 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아. 측면에서 북한이 이 자신들의 그 국가 발전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 군사적 협력을 위해서 저 젊은 장병을 전선에 밀어넣는 것 자체는 음. 바람직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근데 예. 거기에 도리어 그 전쟁을 가속화시키도록 그러니까요. 그 병력을 밀어넣는 것 자체는 국제사회의 규범으로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음. 다만 이제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좀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것은 네. 그렇다고 우리나라도 뭐 흥분해가지고 뭐 러시아에 대해서 살상 무기, 군사적 무기를 네. 지원하겠다든지 음. 또는 뭐 우리가 마치 곧 파병이라도 할 듯이 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 저 우리나라가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할 상황은 아니에요. 도리어 이런 상황이 차분하게 봐야죠. 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전쟁 나가지고 그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는데 러시아는 북한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는 우리를 지원하면 누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로서의 최고의 외교적 목표는 물론 북한이 러시아 파병 안 하는 것을 막는 게 일차적이지만 그걸 못 막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또 하나의 외교적 실패죠. 예.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더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북한이 이런 판단을 했다면 지도자로서 잘못 판단을 한 것이고 예.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거나 그냥 근시안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좀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뭐 나토라는 것은 원래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해서 과거 구소련 당시에 냉전 체제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사실은 미국이 글로벌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토를 해체하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원래 그에 대응한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는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구소련 당시에 동서냉전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만든 군사 기구가 있었고 그에 대응하는 게 나토였거든요. 그러니까 구소련과 그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대부분이 체제 전환을 통해서 그 민주주의 국가로 네. 전환되는 과정에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해체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토도 그렇죠. 그거에 대한 역할 상응해서 뭔가 바뀌었어야 되는데 나토는 계속 유지했고 더더군다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는 나토가 계속 동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 그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혹시 뭐 톨스토이 소설이나 제가 예. 톨스토이 워낙 좋아하니까 그 보면 이 크림반도 얘기 많이 나옵니다. 옛날 크림반도는 전쟁에 많이 일어난 크리미아 예. 전쟁이 나이팅게일이 나왔던 그 저 백이천사가 네. 화제가 됐던 게 바로 크리미아 전쟁이잖아요. 크림반도는 늘 전쟁이 많이 나는 건데 그만큼 그것은 전략적 요충지고 사람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귀족들은 모스크바에서 그 계속 보내는 게 아니라 한겨울이 너무 추워요. 모스크바가. 그래서 추운 겨울에는 크림반도 쪽 아니면 아예 그 뭐 더 잘 사는 귀족들은 파리까지 와서 겨울을 한겨울을 보내요. 그래서 크림반도는 러시아 귀족들 또 이후에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일종의 휴양지 같은 곳인데 그것을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이제 서방으로까지 나토에 편입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이제 미국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적대화된다는 건데 용납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러시아 그 감정상. 근데 예. 그 복잡합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관계는 과거 우크라이나 대기근도 있었어요. 스탈린 때. 네. 스탈린이 그 공업화 진행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원래 곡창지대니까 러시아는 그 곡물이 모자라서 그 우크라이나 곡물을 러시아에 우선적으로 뺏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곡물을 많이 생산했는데 우크라이나는 대기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관계는 복잡한 역사적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역사적 관계를 고찰하지 않고 단순히 지금 미국의 세력 확장 속에서 나토 편입 뭐 이런 문제가 우리가 이 역사적인 맥락 이해 못하고 이 전쟁을 바라보는 것은 좀 반쪽짜리 이해죠. 그래서 또 어떤 쪽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런 스탠스를 두고 젤렌스키에 빙의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워낙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하는 행동과 말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해야 할 법한 말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는지 네. 모르겠지만 물론 뭐 전쟁 영웅으로서 약간 국민적 높은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겠죠. 전쟁을 생각보다 잘 수행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지도자는 네. 대통령이라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전쟁을 막고 그러한 그 전쟁 상황이 오지 않도록 사전에 예. 방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걸 못 막은 거에 대한 것은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의 포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최고 지도자로서 책임이 큰 거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주문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네. 우리가 전쟁을 예를 들면 적에게 꼬리를 내리라는 말을 하지 않겠지만 적에게 그 전쟁을 일으킬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최선은 그 우리가 사전에 튼튼한 안보로 적이 공격해 오면 그걸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갖는 건 필요하지만 그 힘을 안 쓸 수 있도록 외교적 대화적 노력으로 전쟁을 사전에 막는 것이 최고 지도자의 역량입니다. 예. 지금